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수험생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볼 건데요. 다만 이제 제가 전에는 합격하신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좀 강의 형태로 합격자의 이제 그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그냥 들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처음 잘못 들으면 이게 되게 그 자기 공부 방법하고 안 맞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좀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공부한 사람도 자기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부를 준비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제일 좋은 그림은 그 스타일을 빨리 찾아서 그걸로 내가 이렇게 하면 딱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가 좋은 분도 있고, 글쓰기가 좋은 분도 있고, 스터디가 좋은 분도 있고, 차분히 책 읽는 게 더 정리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듣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방법들을 자기에 잘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가 좀 많아야 되고, 그 정보가 많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자기 스타일을 좀 찾아도 보고, 자기가 안 해본 걸 해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본인의 체화된 방법을 만든 거고, 그 방법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일부는 굉장히 좋은 구체적인 도움이 될 거고, 또 일부는 내 방법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정보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하나의 이제 벽돌을 하나 더 올린다,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인터뷰로 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정치학에서 서론과 결론을 쓰기 힘이 듭니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 대답을 많이 해주는데요. 저는 서문 논점들이 많잖아요, 정치학에. 그 서문 논점별로 좀 정치학적인 문제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논문에도 이제 서론과 결론이 항상 있거든요. 논문에 있는 서론에서는 그 논문을 쓰신 저자분이 내가 이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글로 써 나가겠다, 이런 식의 보통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는 내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이렇게 해결되었다, 혹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가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너희들의 그 문문을 읽은 후학들의 몫을 남겨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보통 내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답안지도 어떻게 보면은 소논문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치학에서 약간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서론을 써야 되냐, 아니면은 서론을 쓸 필요가 없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하나의 글로 완성을 시키려면 저는 서론과 결론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의 서론과 결론도 교수님들이 쓰시는 논문들과 같이 일종의 저희가 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담은 그런 서론과 결론을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의 구성을 좀 따라가는 게 좋고, 특히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도 교수님들 나름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문제를 주세요, 보통은.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그 교수님들의 문제의식이 읽혀지면은 그거를 저희가 마치 뭐 그런 생각 안 했더라도, 나도 교수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군요, 저도 마침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서론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작업을 좀 하면은 서론을 쓰는 게 저는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서론을 멋있게 쓰는 게 힘들었지, 서론 자체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거든요. 결론은 뭐 당연히 이제 제가 글 하나를 마무리하면은 그냥 마지막 부분을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았고, 시작하는 부분이 항상 어렵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수님과 문제의식을 일치시키고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내가 어떻게 글을 써 나가겠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서론을 쓸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왜 그런 문제의식이 좀 도출되는지에 대한 해당하는 사례 같은 거를 또 적절히 넣어주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수험생들이 좀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는 답안을 쓰는 따로 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문제를 만드는 분들하고 문제를 채점하는 분들은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 분야의 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하는 일이 글을 쓰고 남의 글을 보고 평가하고 자기 글을 만드는 건데, 그분들한테 규칙은 논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이 글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논문을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권장하는 글 쓰는 방법을 원용해서 우리가 글을 만드는 게 같이 대화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자면 원래는 이제 논문 권장사항은 전체 글의 서론이 10% 미만 그리고 서론의 70% 정도를 결론을 쓰는데 그렇게 쓰면 길어서 수험생들은 그거보다 좀 더 짧게 요약해가지고 서술해 주는 게 좋은 서론을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아마 현실에서 실제 시험장 가면 2번, 3번을 서론을 막 꼼꼼하게 되게 챙겨서 쓰기는 어려울 거고 1번 큰 문제에서 좋은 서론을 만들어서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그 정책 이론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는지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제 생각에는 방법이 일단은 최소한으로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출문제에 나온 이론들은 이제 모두 공부하는 거. 그게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 계속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자체가 이미 잘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여도 이런 식으로 내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출문제 쭉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학자만 나오고요. 뭐 린츠, 후안 린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항상 단골 소재고요. 듀베르제 이런 사람도 진짜 많이 나오고 다운수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학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잡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안 나온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국립외교원에서는 아이켄베리의 그 구조적 자유주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오공채에서도 이제 그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공격적 현실주의랑 방어적 현실주의가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뭐 미어샤이머라든가 뭐 저비스 이런 사람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아닌가 하고서 등한시했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제 이문을 쓰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범위를 최소한으로 잡으시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 진짜 최소한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서 최소한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범위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한도 끝도 없죠. 범위를 늘리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범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정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고 그것 때문에 이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이론을 배웠다고 하면은 그 이론을 내가 블록화를 완성을 해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얘를 내가 답안지에다가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특정 이론들을 배웠을 때 내가 시험까지 암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사례까지 포함해서 블록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이론인가 이거를 좀 기준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이만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좀 가성비적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론이라든가 이거를 내가 쓰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 너무 길고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은 거다? 이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피를 좀 많이 봤던 게 23년 정치학의 이제 이문이었죠. 갑자기 이제 쉐보르스키라든가 후안 린츠랑 스테판 나왔던 그거는 저는 이제 약간 등한식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측면인 것 같아요. 린츠나 스테판이 나올 거야 하고 외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저처럼 이거 시험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다고 버렸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운적인 요소가 좌우하는 거가 돼가지고 효율적인 공부의 이제 반대는 이제 운에 맡기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져갈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만 그 좀 보완해드린다고 하면 이제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여기까지 출제해도 이건 어느 교과서에든 있다 하는 데가 이제 출제 범위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내면 그거는 이제 좀 사실 출제자가 욕먹는 일인데 가끔 이제 고집센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이례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범위라는 걸 좀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이 많아진 거는 자꾸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최근 이론들을 넣어서 이제 만들고 여기까지가 범위라고 정해주니까 많아지기도 하지만 아직 안 나온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론이 좀 많은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공부할 때 범위에 해당하는 이론들은 어쨌든 안전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다 봐야 되는 거고 그 범위는 아니지만 내가 내 논리를 보강하는데 이 사람만큼 좋은 게 없다. 그건 이제 내 논리를 보강하는 용어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잘 나눠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에 맡기는 공부를 좀 덜 하겠죠.
네, 좋은 말씀이시고 아마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경험하면서 배운 부분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은 사례 공부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사례를 좀 잘하는 입장에서 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드리는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례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부터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내가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교수님들이 쓰신 교재에 나오는 사례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례고 보자마자 이 사례 나도 알지 하면서 이거 좋은 사례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사례들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뉴스라든가 뭐 나무위키 같은 위키가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쉬는 시간에 찾아보시면서 이런 사례도 있구나, 저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틈틈이 좀 쌓아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인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좀 괜찮은 국제정치적 사례들을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 요새 이슈가 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쉬는 시간에 연예 뉴스라든가 스포츠 뉴스를 보기보다는 그런 유튜브를 한 편 보시면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게 좀 자연스럽게 사례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잘 정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투자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적었다는 거지 시간 전체가 적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에 2024년 3월 달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회를 해준 합격자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연수원 이제 끝나고 있는데 그분이 공부한 방법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두 분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답을 쓰다 보니까 분량을 못 채웁니다. 글을 어떻게 길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이론을 공부하셨으면요, 해당 이론을 진짜 실제로 잘 활용한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이랑 책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런 글들을 읽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듀베르제 법칙을 공부를 했다. 근데 내가 글을 써보려고 하니까 잘 글이 길게 안 나온다 이러면은 최고답안, 책, 논문 이런 데서 듀베르제 법칙을 서술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배운 이 추상적인 이론 글이 실제로 이런 지면에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최고답안을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글을 길게 쓰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답안 벤치마킹 하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냥 그런 과정 없이 중원부원하면서 글을 길게 늘려 쓰는 게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식으로 글을 길게 늘려 써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글을 좀 최대한 간결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글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이라든가 최고답안에 있는 글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셋에 나오는 글들도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다듬는 글이기 때문에 피셋에 나오는 글쓰기 스타일도 좀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질문에 답변은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외교학과에서 이 전공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괜찮아요. 초반에는 개념도 많고 이론도 많고 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정작 시험장에서 점수가 이렇게 아주 높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좀 따져보면 학교에서 이제 글을 쓰고 할 때 글의 분량은 많은데 정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조금 애둘러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페이지는 충분히 채운다. 근데 꼼꼼하게 채워서 아주 구체적으로 쓴 답안보다 정보량이 적어서 이제 어느 학교에 뭘 전공했는지 모르고 채점하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안을 만들 때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 양을 늘릴 때 그러면 문단별로 어떤 것들을 더 늘릴 건지 어떤 정보를 더 늘리면서 늘릴 건지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고요. 지금 합격자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배울 때 제일 좋은 거는 잘 쓴 글이 있는 교과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문단들을 늘려가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구나를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5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논문을 읽으면 좋다는데 너무 길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논문은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혼자서 공부했을 때는 그 정치학의 이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유명한 교재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재들 파트나 이런 거 뒷부분을 보면요, 이제 참고 문헌 같이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저는 그 레퍼런스에 있는 논문들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쓴 교수님들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도 자신들이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참고했던 혹은 본인들이 직접 쓰신 논문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있는 만큼 좀 읽어볼 가치가 매우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가 내가 찾아보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졸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DPR 같은 사이트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논문 특강을 좀 진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아니면 다른 이제 수험서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논문집들 같은 게 이제 재분되어 있거나 편집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시간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논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초심자들은 사실 골라내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 고르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찾아보면 논문집 형태로 나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논문집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읽어야 될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논문집보다는 그런 책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이라서 따로 막 논문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삼순환이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논문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논문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수요에 좀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선생님께서 논문을 이제 보통 주시는 때가 삼순환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저희가 흔하게 약간 교재에서 진짜 많이 보는 이론이라든가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에 대응되는 조금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 학자분들의 좀 보편적인 이론을 담고 있는 논문을 좀 초반에 읽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골라가지고 약간 삼순환에 가면 보통 시사적인 이슈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 시의성 있는 논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논문들도 읽는 게 당연히 좋지만 좀 초반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차피 논문 언젠가 읽을 거면은 처음부터 좀 좋은 논문들을 몇 개 읽어보시는 것도 그 공부 방향 잡는 데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초반 순환 강의 때 좀 그런 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세요. 그 정선된 논문을 좀 보면서 다른 이제 선생님들의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필독서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가 답안 구성에 도움이 되는지 듣는 게 좋다면 어떤 시기에 듣고 순환 강의 혹은 답안 특강하고 어떻게 연계하면 좋은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도 공부하면서 그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막 헬드가 쓴 민주주의 모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왈츠 이후라는 책도 있고요.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책들이 있어요. 강원택 교수님이 쓰신 책들도 진짜 많이 읽고 한국 뭐 정치론이라든가 정당론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신 교수님께서 다 필독서 특강으로 만들어 두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필독서 강의가 필독서를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좀 저도 주변에 좀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비순환 시기에 한번 들어보면은 좀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삼순환의 필독서 특강을 저도 듣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이미 그때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필독서 특강이라는 강의를 듣는 것도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비순환이나 1순환 때 듣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들으면은 나오는 책의 문구라든가 내용 같은 게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답안지에 옮겨 적도록 하면은 좀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뭐 그 공부하는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제가 그 지난달에 그 국립외교원 합격자분인 임정서 합격자분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임정서 합격자분은 그 작년에 외교원
국제정착 점수로는 최고 점수인 87.5점을 받았는데 서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5급 공채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 듣는 분들도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임정서 합격자 분의 인터뷰를 좀 들으시면 아마 공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좀 유용한 방법을 좀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7번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질문 자체와 그 답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순환 강의를 듣고 나면 다 정리도 안 되고 복습도 잘 안 돼서 의미가 좀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환 강의를 듣고 답안을 쓰기 위해 남는 것이 있어야 할 듯한데 어떻게 하면 답안 구성을 할 수 있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순환 강의를 이제 들은 이후에 바로바로 좀 기출문제의 이론 같은 거를 배우셨으면은 그걸 바로 적용해서 좀 풀어보는 그 경험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듣기만 하고 다 휘발되어 버리니까 돌이켜보면은 분명히 강의 때 배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가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뭘 들은 거지? 이런 식으로 좀 그 사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시험 자체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 암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손끝으로 다 풀어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농담 삼아서 그 손끝 암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은 이론을 제일 잘할 때는 제 생각에는 순환 강의를 들은 직후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순환 강의를 듣는 와중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그 순간이 그 이론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정말 그 이론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뭐 기출문제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풀어보고 직접 써보면서 내가 머리로만 이해한 내용을 손에서도 기억을 할 수 있게끔 그 전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셔야지만 순환 강의를 들었을 때 듣고 나서 내가 남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머리로만 하고 눈으로 귀로만 하신 분들이 순환 강의 듣고서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저는 그건 진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듣고 나서 그거를 손으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까지 복습과 암기를 철저히 해두시는 게 저는 이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순환 강의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복습 없는 순환 강의가 의미가 없는 거고 순환 강의 자체는 이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제가 행정법 암기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답안지를 쓸 수 있게 어떤 식으로 훈련했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간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일어나서 행정법 쟁점책을 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쟁점 부분을 바로 옆에 있는 백지에다가 옮겨 적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훈련을 하셔야지 내가 학습한 이론이 자기 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각자 학문마다 다루는 용어가 있고 그 용어를 전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들은 다음에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금방 휘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뤘고 어떻게 문제로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을 목차로 만들면서 논리 구조를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고 그리고 가끔씩 여력을 내서 이거를 내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가 이 학문 분야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아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짧게 해서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한 것들은 그 분야의 개념들을 확인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그 시험 직전쯤에는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의 연장선상에서의 질문인데요. 순환 강의에서 내용이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차 스터디를 구성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스터디 구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까지 유용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터디를 순환 강의에서 스터디 구성을 하면은 10충8구 비슷한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봤자 저는 비슷한 수준의 그 학습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능하거나 혹은 좀 공부 경력이 쌓인 분이 좀 지도를 하면서 스터디를 이끌어주면은
그 스터디는 되게 잘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효율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 경험상 그 스터디에서 가장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서 좀 수렴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순환 강의를 뭐 한 3일을 진행했으면은 하루 정도는 선생님이 나를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3일 동안 배웠던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다.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이론들을 글로 옮겨 적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순환 강의 중간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은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학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내 목표는 저거구나. 내가 저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겠구나. 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걸로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조금 보완한 질문인데요. 그 보완한 이유는 아까 단권화나 스터디를 너무 이 교조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누가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가는데 학습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 경험자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내용을 배운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지금 확인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 논리가 그 구성되는 방법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는 이제 학습을 좀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목차 퀴즈를 봐서 그 목차를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소개해서 이제 글감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전에는 그걸 일순환에 했는데 지금은 좀 예비순환부터 땡겨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서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일순환에서는 좀 더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에 대한 이제 파악하는 능력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더 참고해서 아까 얘기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가지고 좀 더 전체 유기적인 이런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과목이 넓어서 불이타가 많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제 입학고시를 한 3번인가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 불이타 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이타는 저도 모르지만 이 시험을 보는 모두가 거의 다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시험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걸 고려하면은 불이타가 그 자체로는 당락에 좀 주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점수가 다 낮아지거나 다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수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이타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솔직히 그렇게 잘 대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남들이 다 잘 쓸 내용을 나만 못 쓰는 게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답안지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통째로 비워둔 상태로 제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남들이 쓸 만큼은 저도 써야 되는 거를 고려하면은 좀 불이타가 나왔을 때 최대한 내가 공부했던 이론이라든가 최대한 알고 있는 배경식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것들로 좀 내용을 채워서 교수님한테 잘 모르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행시 그러니까 5급 공채 시험에 의회 문제가 50점짜리로 나왔죠. 21년도에 2021년이죠. 예. 그런데 그 문제를 저도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 통해서 좀 들었는데 그 문제를 채점하고 꽈락이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점수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같았으면 그 합격자를 다 못 채우는 정치학이 꽈락 때문에. 근데 그게 50점에 마지막 그 서브 문제가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좀 애를 먹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좀 보고 아쉬웠던 거는 마지막이 어려운데 1번, 2번은 사실 아주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서 내가 요 문제만큼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부분 점수는 포기하고 아까 그 합격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논리구조 전체적으로 내가 이걸 이해했다는 식으로 갔으면 그래도 아마 그 못해도
50% 정도까지는 점수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 꽈락을 맞지 않고 한 50점대에서는 선방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나온 걸 보면서 좀 든 생각은 행시에서 그게 근 20년 동안 의외가 안 나왔는데 의외가 첫 번째 나온 해라서 그거를 행시니까 무조건 뭐가 안 나오고 어딘 시험에는 어떻게 안 나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논리구조에 좀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게 논리구조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그런 브리타의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문제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학 점수를 높게 받고 정치학에서 고득점에서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실제 이런 전략으로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나? 그리고 이 전략이 빠른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이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질문에 잠깐 보완을 하면 한 5년에서 그 전으로 보면 전략이 경제학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면 정치학에서 좀 고득점하는 학생들이 60점대 중반 이상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행정법하고 행정학도 점수를 잘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과목을 2개를 배치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정치학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렵고 분량이 많고 하면서 조금 정치학에 시간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한번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좀 보완해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도 가장 현실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경향을 쭉 보면요. 작년에 행정학이 이제 좀 70점대가 나올 정도로 좀 후하게 준 경향이 있기는 했는데 그 이전까지 애들을 쭉 훑어봤을 때 행정학이 보통 60점 만점, 행정법도 60점 만점, 그 다음에 경제학이 100점 만점이고 정치학이 이제 80점 만점 정도로 그 채점이 이제 됐었거든요. 점수를 결국에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에 투자한 시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경제학이랑 정치학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라도 좀 유의미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수험 생활을 해 나가시는 게 이제 매우 현실적이고 합격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경제학 점수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경제학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봤더라도 정치학에서도 합격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저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경제학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이 나오겠다라는 방향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든가 연습문제 같은 경우를 많이 풀어봐서 풀이법을 외우면은 내가 고득점이 나오겠구나, 답만 다 맞춰도 고득점이 나오겠구나, 이게 나오는데요. 정치학은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 점수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지라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점수를 까고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면 좀 불안한데 했는데 막상 점수가 나와 보니까 합격하는데 매우 충분한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에만 매진하는 전략은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질문과 같이 경제학 점수를 높게 받는, 경제학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서 추가적인 점수를 정치학에서 뽑아내는 전략, 이거는 저는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꾸 2023년도에 같이 공부한 분들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예. 같이 공부했던 그 분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3월 달에 그 합격자 설명회를 해주셨던 한혜원 합격자나 그해 2024년 7월 달에 이제 노진우 합격자, 그분들 영상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대단해요. 그때 20점, 18점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사실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고생한 만큼 좀 보람 있게 결과를 잘 끝내면 그것만큼 좀 흐뭇한 게 없고 좋은 게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 수 있는 과목이긴 하니까 그만큼 좀 투자를 하면 또 보상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혹은 예비 수험생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 시험이 좀 시험이라고 생각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학자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논어에 보면은 호지자 불열 악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좋아하는 거는 즐기는 걸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이 아우 힘들지 않니? 막 이러면은 나 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시험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시거나 이 시험 진입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힘든 시험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험인 건 맞지만 단순히 힘든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뭔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하나의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마냥 힘든 일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사실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즐거운 부분을 찾아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배운 다음에 경제 뉴스 읽는 게 매우 재밌었어요. 막 정부가 뭐 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뭐 환율이 어떻게 되니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경제학을 배운 이후에는 와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막 더 삶이 좀 풍성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정치학을 배운 다음에 정치 뉴스라든가 교수님의 기고문을 읽었는데 이제 뭐 기억에 나는 게 그 작년에 강원택 교수님이 선거제도 개편안 얘기를 하실 때 우리나라 이제 중대 선거구제라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고서 강원택 교수님 이거 왜 이런 글을 쓰셨을까? 중대 선거구제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을까? 너무 선거제도 개편하고 싶으신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즐거운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공부하다가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도 좀 이 시험이 힘든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즐거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조언은 방금 거와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게 제가 수험 경력이 조금 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비평가자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글을 읽고 평가를 하는 교수님들이 분명히 계신데 저는 그냥 제가 공부하고 한 게 그거 보여주고 풀어내는 게 즐겁다 보니까 내가 평가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마냥 글을 썼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가자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글로 쓰는 연습을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즐기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지 간에 결국에는 등한시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공채에서는 제가 이제 만족할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공부를 돌아가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 즐거움과 고된 이제 학습 과정의 그 균형을 조금 더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즐거움이 좀 크고 학습의 어려움을 좀 회피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즐거움은 없고 고통이 좀 크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됐을 때 돌아가면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수험 생활이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해서 다들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좀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좀 제 후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좀 즐겁게 일하면서 나라도 좀 약간 좀 발전시켜 나가는 좀 그런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방향 설정하거나 혹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에 좀 수정을 하거나 하는데 그게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이제 숟가락을 조금만 얹는다면 참 단순한 이야기인데 잘 까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출제자, 채점자가 6분인데 6분, 그러니까 3분이 한 문제를 만들고 1번 문제를 만들고 이제 다른 3분이 2번, 3번 문제를 만들어서 6분이 채점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글을 쓸 때 누구한테 쓰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치 내가 독백하듯이 혹은 내가 일기 쓰듯이 답안을 쓴단 말이에요.
6명이 반드시 6명밖에 안 읽는 그 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6명, 한 20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6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너무 글쓰기가 싫은 걸로도 이분들을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또 도구가 너무 빈약하면 이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고된 노력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본인이 공부하는 부분에서의 노력과 이거를 수험적으로 잘 전달해서 정확하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학습한 상태에서 나의 생각이 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성실함을 측정하는 도구이면서 또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관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정치학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아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제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요. 또 지금 2차 시험 준비를 막 앞두고서 2차 시험 직전에 이제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또 좀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면서 혹시 내 전략이 좀 수정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하게도 해주셨을 것 같고 또 작년에 안타깝게 그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분들은 또 나하고 비슷하게 저렇게 다시 이 길을 또 열심히 걷는 그런 이제 합격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길을 좀 한번 다잡게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늦게 공직자의 길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들어서 이 영상에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하면 그분한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혹은 그 이제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의 이제 조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유익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 관료로서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